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들은 그걸 기회라고 부르더군요. 국경을 없애라, 통화를 바꿔라, 모든 지휘권은 우리한테. 이게 구조입니까? 아니면 협박입니까?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 조건 없이.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떠난 자리엔 도대체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와 함께 보고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그 한 명이 되어주세요. 2015년 4월 25일 오전 11시 56분, 프라밥은 카트만두 재난관리청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죠. 4월의 따스한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45살의 베테랑 공무원이었어요. 검은 머리에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깊은 주름이 패인 이마는 그동안의 고민을 말해주고 있었죠. 20년 전 평범한 구조대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재난관리청 부청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쿠궁, 책상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찻잔 속 홍차가 작은 파문을 일으켰죠. 프라밥은 펜을 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팔에서는 작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우르릉 쿠구구궁. 진동이 점점 커졌어요. 책상 위에 물컵이 댄스를 추듯 움직이더니 가장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프라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르르 쾅쾅. 건물 전체가 거대한 파도를 타듯 흔들렸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이 추락했고 형광등이 진자처럼 흔들렸습니다. 프라밥은 본능적으로 책상 아래로 몸을 던졌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그의 검은 양복을 뒤덮었죠. 벽에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졌어요.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창이 폭탄처럼 터져나갔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어디선가 무언가 무너지는 굉음이 계속되었어요. 30초, 평생 중 가장 긴 30초였습니다. 프라밥은 책상 아래에서 온몸을 떨며 기도했어요. 힌두교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죠.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 기타는 집에 있을 거예요. 오래된 2층 집이 무사하기를 빌었죠. 그리고 딸 수미타. 수미타, 제발 무사해야 될 텐데. 10살인 딸은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바그마티 강변에 있는 낡은 학교 건물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그 건물은 이미 여러 번 안전경고를 받았었죠. 진동이 멈췄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프라밥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죠. 서류들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책장은 도미노처럼 쓰러져 있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맙소사하. 밖의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다라아라 탑이 사라졌습니다. 네팔의 자랑이던 61m 높이의 9층 탑이 흔적도 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 자리에는 거대한 먼지구름만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거리는 회색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들이 카드로 만든 집처럼 주저앉고 있었어요. 오래된 벽돌 건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자들의 비명, 남자들의 고함이 뒤섞여 지옥도를 만들어냈죠. 프라밥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5층 건물의 계단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난간은 흔들거렸습니다. 그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밖으로 나오자 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5층짜리 아파트가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주저앉았죠. 잔의 틈새로 사람들의 손이 보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한 여자가 무너진 건물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었는데 손톱이 다 부러져 피가 나고 있었죠. 프라밥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조 장비는커녕 삽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맨손으로 돌덩이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1시간 후 프라밥은 겨우 청사로 돌아왔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때 군인 연락관이 뛰어왔습니다. 부청장님, 헬기 준비됐습니다. 프라밥은 군 헬기에 올라탔어요.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자 먼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헬기가 상공으로 올라가자 카트만두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60%가 무너졌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더르바르 광장의 사원들이 잔해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문화재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좁은 골목마다 무너진 건물들이 미로를 만들고 있었죠. 고르카로 가주세요. 프라밥이 조종사에게 말했어요. 진앙지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30분의 비행 끝에 헬기가 고르카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프라밥은 숨이 막혔어요.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산사태가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수백 채의 집이 흙더미에 묻혀 있었고 계단식 논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헬기가 낮게 선회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막혀 임시댐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청장님, 본부입니다.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확인된 사망자만 1000명이 넘었고 실종자는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최 3만 명이 잔해 속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라밥의 손이 떨렸어요. 3만 명. 골든타임은 72시간. 그 안에 구조하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죠?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굴삭기 세대, 크레인 5대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20년이 넘은 낡은 장비들이고요. 프라밥은 눈을 감았어요. 이 정도 장비로는 며칠이 걸려도 건물 하나 제대로 드러낼 수 없었죠. 헬기가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왔습니다. 프라밥은 곧장 총리실로 향했어요. 총리실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관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누구도 이런 대재앙에 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프라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외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 중국, 미국 그 외 여러 나라들에서요. 프라밥은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부청장님, 따님의 학교가... 프라밥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어요. 학교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구조 중이지만 수미타를 아직 찾지 못했답니다. 프라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의 딸도 3만 명 중 한 명이 된 거예요.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프라밥은 신참 구조대원이었어요. 작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는 무너진 건물에서 7살 소녀를 구했죠.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어서 재난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비도, 인력도, 기술도 없었어요. 자신의 딸조차 구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됐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잔해 속의 사람들은 하나둘 숨을 거두고 있었죠.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겨우 신호가 잡힌 모양이었어요. 낯선 국제전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팔 재난관리청 프라밥 샤르마 부청장님이십니까? 한국말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한국 119 국제구조대 김재욱 대장입니다. 30분 전에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6시간 후면 도착합니다. 프라밥은 귀를 의심했어요. 아직 국제 지원을 공식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생명입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를 배경으로 김 대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119명의 최정예 구조대원과 최신 장비를 가지고 갑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겁니다. 프라밥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어요. 정말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지진 발생 12시간 후 프라밥은 총리실의 비상대책본부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었고 셔츠는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죠. 수미타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서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새벽 4시 인도 대사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청장님, 인도 대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합니다. 프라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회의실로 들어서자 인도 대사 라젠드라 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외교관이었죠.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 속에는 계산적인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샤르마 부청장님, 인도 정부는 네팔의 비극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칭 대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감사합니다. 인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프라밥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칭 대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즉시 구조대 1000명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신 생명탐지 장비와 의료진도 함께 보내겠어요. 프라밥의 눈이 빛났습니다. 1000명이라니. 그 정도 인력이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칭 대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몇 가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프라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칭 대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네팔인도 국경의 모든 검문소를 철폐해야 합니다.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죠. 프라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건 사실상 국경을 없애는 것과 같았거든요. 둘째, 인도 루피를 네팔의 공식 통화로 인정해야 합니다. 재건 과정에서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건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셋째, 모든 구조 활동은 인도군 지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라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잔해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요구입니다. 부청장님,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칭 대사가 손목시계를 가리켰어요. 벌써 12시간이 지났어요. 매 순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결정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프라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수미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나라의 주권을 팔아서 구조를 받는다면 2시간 후 중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왕웨이 대사는 60대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무서웠죠. 프라밥 부청장님, 중국은 언제나 네팔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왕 대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는 최신 생명탐지 장비 100대와 전문 구조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극적인 제스처로 말을 이었어요. 50억 달러의 무상 원조도 제공하겠습니다. 프라밥은 숨이 막혔습니다. 50억 달러. 네팔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물론 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나였죠. 프라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첫째, 티베트 난민 3만 명을 중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거든요. 프라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난민들을 보내면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 뻔했죠. 둘째, 달라이 라마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북부 무스탕 지역에 중국의 개발 특구를 설치하게 해주세요. 왕 대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어요. 네팔의 재건을 위한 작은 대가 아닙니까? 프라밥은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네팔의 비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미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존 밀러 대사는 전형적인 미국 외교관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함께 모든 것을 계산하는 차가운 눈을 가지고 있었죠. 샤르마 부청장님,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러 대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최첨단 장비들의 사진이 나타났죠. C-17 수송기 10대, 야전병원 3개, 그리고 특수구조대 500여 명을 즉시 투입할 수 있습니다. 프라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국의 장비라면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조건이 있겠죠? 프라밥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스마트하시네요. 밀러 대사가 씩 웃었어요. 첫째, 네팔 북부 무스탕 지역에 정보 수집 기지를 설치하게 해주세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중국은 같은 지역에 개발 특구를 원했는데 미국은 군사 기지를 원하고 있었어요. 둘째, 모든 구조, 활동 정보를 미국과 실시간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재건 사업의 모든 계약은 미국 기업에게 우선권을 줘야 해요. 프라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같았어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이후 대표단도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대사 피에르 듀부아와 독일 대사 한스 밀러가 함께 왔어요. 그들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조건을 제시했죠. 우리는 50억 유로의 재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듀부아가 우아한 제스처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 기금은 EU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죠. 사실상 네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 EU에게 독점권을 취해야 합니다. 밀러가 덧붙였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프라밥은 지쳐서 의자에 기댔어요. 모두가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팔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어요. 프라밥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죠. 모두 화려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횃불과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죠.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빠!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프라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미타? 하지만 그건 환청이었어요. 너무 지쳐서 헛소리를 들은 거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 중 18시간이 지났어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주권을 포기하고 당장 구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라밥 부청장님. 학교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수미타를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대요. 하지만 같은 교실에 있던 아이 하나를 구조했는데 수미타가 책상 밑에 있는 걸 봤다고.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프라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무력한 걸까요? 왜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몇 시간 전 받았던 그 낯선 국제전화가 떠올랐죠. 한국에서 온다던 구조대. 화면을 보니 역시 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프라밥 부청장님, 김재욱입니다. 1시간 후면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합니다. 비행기 소음 속에서도 김 대장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혹시 한국도 조건이 있나요? 프라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실망은 견딜 수 없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건이요? 하나 있습니다. 프라밥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어요. 역시 한국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프라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부청장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네, 따님도 꼭 찾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프라밥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정말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조건 없는 도움이란 게 있을까요? 한국은 대체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1시간 후면 알게 되겠죠. 프라밥은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일어섰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한국이 가져온 것이 진짜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된 거래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3시, 프라밥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구조대가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난 몇 시간 동안 만난 모든 나라들이 대가를 요구했는데 한국만 다를 리가 없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카트만두의 거리는 참혹했습니다. 곳곳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집을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죠. 무너진 건물 앞에서는 여전히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부청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프라밥이 정신을 차렸어요.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에서 오는 구조대와 구호물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대규모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 구조대를 맞을 준비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프라밥이 공항 대합실로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프라밥, 샤르마 부청장님이신가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죠. 네, 맞습니다.
당신은 한국 대사관의 박수진 참사관입니다. 박 참사관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죠. 구조대가 곧 도착합니다. 그런데 부청장님, 혹시 괜찮으신가요?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프라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먼저 자국의 요구사항을 늘어놓았는데 이 사람은 먼저 그의 안부를 묻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한국 구조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프라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박 참사관이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요? 아, 공항에서 현장까지 가는 교통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적 조건 말입니다. 프라밥이 조급하게 말했어요. 박 참사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었어요. 부청장님, 우리는 정말로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저 도우러 왔을 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프라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친 마음에 감정 조절이 안 됐죠. 모든 나라가 뭔가를 요구하는데 한국만 다를 리 없잖아요. 박 참사관이 프라밥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부청장님, 잠시 앉으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대합실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참사관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1950년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박 참사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라밥은 고개를 저었어요. 네팔 의료지원단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네팔이 보내준 의사와 간호사들이에요. 프라밥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이 한국전쟁에 의료진을 보냈다고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네팔은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줬어요. 가난한 나라였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왔죠. 박 참사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제 갚을 차례가 온 겁니다. 프라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5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니. 그때 공항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발 특별기가 도착했습니다. 박 참사관이 일어섰어요. 가시죠. 우리 구조대를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활주로에는 거대한 수송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죠. 비행기 문이 열리자 오렌지색 구조복을 입은 대원들이 줄지어 내렸어요. 119명의 구조대원들. 그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고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프라밥에게 다가왔어요. 프라밥 샤르마 부청장님이시죠? 대한민국 119 국제구조대장 김재욱입니다. 김 대장은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의 눈에는 구조대원 특유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프라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김 대장이 프라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장비 하역하는 동안 현장 상황을 브리핑해 주시겠어요? 그제야 프라밥은 수송기에서 내려지는 장비들을 보았습니다. 최신 생명 탐지기, 광학 카메라, 유압 절단기, 에어백, 한국이 보유한 최고의 구조 장비들이었어요. 박스마다 한글과 영어로 네팔 재난구조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장비들을 다 가져오신 건가요? 네. 그리고 구조 작업이 끝나면 모두 네팔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김 대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프라밥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억 원어치 장비를 그냥 준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김 대장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20년 전 제가 신참 구조대원이었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502명이 죽고 937명이 다쳤죠. 그때 전 세계에서 구조대가 왔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돌아왔죠. 김 대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국경도, 인종도, 조건도 없다는 걸. 오직 생명만이 중요하다는 거요. 프라밥은 이제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거였어요. 30분 후 구조대는 현장으로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청장님, 따님 학교가 어디죠? 김 대장이 물었어요. 프라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화로 말씀하실 때 목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제게도 딸이 있거든요. 김 대장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첫 번째 팀을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프라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을 꿇을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합니다. 김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구조대원들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오렌지색 구조복이 눈부시게 빛났죠. 프라밥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명의 가치를 아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위대한 것이었어요. 차량들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 트럭에는 큰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네팔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박 참사관이 프라밤 옆으로 다가왔어요. 부청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네팔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년 20명씩 한국에서 훈련받고 돌아갔죠. 프라밥은 놀라서 박 참사관을 바라봤어요. 그 의료진들이 지금 네팔 전역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번 재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꾸준히, 조건 없이. 왜 이런 사실을 홍보하지 않았나요? 프라밥이 물었어요. 박 참사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선행은 자랑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 봉우리에서 첫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빛이 퍼져나갔죠. 프라밥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믿었어요.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구조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애였고 희망이었으며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구조대를 태운 차량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프라밥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언젠가 네팔도 누군가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그것이 한국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일 테니까요. 지진 발생 4일째,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이었죠. 하지만 한국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르카 지역의 무너진 5층 건물 앞, 김재욱 대장이 팀원들과 함께 잔해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구조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대장님, 이쪽입니다. 젊은 구조대원 이준호가 외쳤어요. 그의 손에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특수음향 탐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미세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였어요. 4m 아래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김 대장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탐지기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호는 약했지만 분명히 생명체의 반응이었죠. 서둘러서 광학 카메라 준비해. 조심해서 접근한다. 구조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좁은 틈새로 펜슬 카메라를 밀어 넣었어요. 모니터에 희미한 영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사람이에요. 젊은 여자 같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것은 한 소녀였어요.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의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죠.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지만 상태는 위급해 보였습니다. 프라밥이 헐레벌떡 현장에 도착했어요. 지난 4일간 그는 한시도 쉬지 못했죠. 딸 수미타의 학교에도 한국 구조대가 파견되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거든요. 누구를 찾았나요? 14살 정도의 소녀입니다. 신분증에 라쿠슘이라고 적혀 있어요. 프라밥은 실망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미타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딸이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김 대장이 구조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 정교하게 접근해야 해. 한국 구조대원들은 마치 외과의사처럼 정밀하게 움직였어요. 유압 절단기로 철근을 하나씩 잘라내고 에어백으로 무거운 콘크리트를 조금씩 들어 올렸죠.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소식을 들은 CNN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곧 전 세계가 이 구조 현장을 지켜보게 되었죠. 숨 쉬는 소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의료 담당 구조대원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김 대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라쿠슈미. 들리니? 조금만 참아. 구조대원들이 소녀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의식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10시간째 드디어 소녀의 상반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다리가 무거운 보에 깔려 있었거든요. 에어백 압력 조절. 1cm씩 천천히. 김 대장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야!
소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2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라크슈미가 구조되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요! 구조대원들이 환호했어요. CNN 리포터도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죠. 들것에 실려 나온 라크슈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4일 동안 그 인형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던 거죠. 프라밥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비록 자기 딸은 아니었지만 한 생명이 구조된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청장님, 따님을 찾았어요. 수미타의 학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프라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살아있나요? 네, 한국 구조대가 음향 탐지기로 찾아냈어요. 지금 구조 작업 중입니다. 프라밥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1시간 후 그는 수미타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구조대 B팀이 정교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팀장인 최민수 대위가 프라밥을 맞이했습니다. 부청장님, 따님은 책상 밑 통간에서 발견됐어요. 의식은 있습니다. 프라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미타야, 아빠야. 잔의 틈새로 그의 목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아빠! 희미하지만 분명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2시간 후 수미타가 구조되었습니다. 탈수와 가벼운 부상만 있을 뿐 기적적으로 큰 부상은 없었어요. 프라밥은 딸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프라밥이 최대위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따님이 강해서 버틴 거예요. 최대위가 겸손하게 말했죠. 이날 하루 동안 한국 구조대는 23명을 구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한국 구조대원들이 네팔 구조대원들을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기 시작한 거죠. 이 탐지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절단할 때는 이 각도로, 에어백 압력은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해요.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과 몸짓으로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네팔 구조대원들은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어요. 그 결과 다음 날 네팔 구조대가 독자적으로 15명을 추가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주일 후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고 한국 구조대가 철수를 준비했어요. 공항에는 수백 명의 네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김재욱 대장이 프라밥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청장님, 이 서류를 받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저희가 가져온 모든 장비의 기증 증서입니다. 이제 네팔의 것이에요. 프라밥은 믿을 수 없었어요. 수십억 원어치의 최신 장비를 그냥 놓고 간다니.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닙니다. 김 대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다음에 또 재난이 일어나면 네팔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요. 한국 구조대원들이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오렌지색 유니폼은 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모습이었어요. 구조된 사람들이 공항으로 왔습니다. 라크슈미도 휠체어에 앉아 손을 흔들었고 수미타도 아빠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모두가 눈물 속에서 작별 인사를 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프라밥은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기술이었고 무엇보다 함께라는 정신이었어요.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는 한국 구조대의 활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조건 없는 도움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한국 119명이 만든 기적, 네팔에 희망을 심고 간 오렌지색 천사들. 하지만 정작 한국 구조대원들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구조대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죠. 프라밥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회상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인류애가 무엇인지 배웠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네팔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스스로 치유할 힘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6개월 후 프라밥은 새로 지어진 네팔 재난관리청 건물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트만두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무너진 건물들은 대부분 철거되었고 곳곳에서
재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특별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구조대와 함께 찍은 사진. 흙먼지로 뒤덮인 모습들이었지만 구조대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가장 앞에는 수미타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그린 국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똑똑, 부청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한국 대사관의 박수진 참사관이었죠. 오랜만입니다. 샤르마 부청장님. 박 참사관님, 어서 오세요. 프라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 참사관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오늘 드릴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과 네팔 119 훈련센터가 다음 달 정식 개원합니다. 프라밥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이 약속한 대로 카트만두에 최신식 재난구조 훈련시설을 지어준 거였죠. 네팔뿐만 아니라 주변국 구조대원들도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 훈련 교관으로 김재욱 대장님이 오신대요. 정말요? 프라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영웅적인 구조대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요. 일주일 후 훈련센터 개원식이 열렸어요. 네팔 총리와 한국 대사 그리고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죠. 하지만 프라밥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프라밥 부청장님. 김재욱 대장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6개월 전과 똑같은 미소였죠. 김 대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꽉 손을 잡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우정이었죠. 개원식이 끝나고 훈련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최신 시뮬레이션 장비, 실제 붕괴 현장을 재현한 훈련장, 각종 구조 장비들, 한국이 보유한 최고의 기술이 모두 이곳에 있었어요. 이 정도 시설이면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김 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프라밥이 여전히 궁금했어요. 김 대장이 훈련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받은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김 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젊은 네팔 구조대원들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한국 구조대에게 배운 기술을 이제는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어요. 음향 탐지기 사용법, 정밀 굴착 기술, 응급의료 처치까지. 대단하네요. 벌써 이 정도 수준이라니. 김 대장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프라밥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글라데시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이 매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국제사회가 구조대 파견을 준비하는 사이 가장 먼저 도착한 건 바로 네팔 구조대였습니다. 프라밥이 직접 구조대를 이끌고 갔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차례입니다. 출발 전 그가 대원들에게 한 말이었죠. 네팔 구조대는 한국에게 배운 기술로 72시간 동안 45명을 구조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깜짝 놀랐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도움을 받던 네팔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고 있었으니까요. CNN 기자가 프라밥을 인터뷰했습니다. 네팔의 놀라운 변화의 비결이 뭡니까? 프라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남을 돕는 마음이었죠. 그 장면을 본 한국 국민들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났으니까요. 2016년 가을 유엔 총회가 열렸어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네팔 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의 활동 모습이었죠. 한국은 네팔에 조건 없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네팔은 스스로 일어섰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숙연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제협력의 미래입니다. 거래가 아닌 나눔, 지배가 아닌 연대. 총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재난구조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시아 전역에 119 훈련센터가 세워졌죠. 한국은 기꺼이 기술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1년 후 프라밥은 국제재난관리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도움도 국경을 넘어야 해요. 청중석에는 김재욱 대장과 박수진 참사관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움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프라밥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프라밥은 김 대장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대장님, 이제야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으셨죠?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요. 김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그걸 배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전쟁과 가난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5년 후 2020년 프라밥은 UN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차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한국 구조대와 함께 찍은 사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프라밥 사무차장님,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세요. 프라밥이 지시했어요. 어느 나라 구조대를 요청할까요? 프라밥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네팔 합동 구조대를 보내세요. 그들이 함께한다면 기적을 만들 겁니다. 전화를 끊고 프라밥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네팔에 심은 작은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전 세계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도움의 손길이 만든 기적.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10년 후인 2025년 네팔 카트만두에는 국제재난구조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조 전문가들이 와서 배우는 곳이었죠. 개교식에는 이제 백발이 된 김재욱 전 대장과 프라밥이 나란히 섰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김재욱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보여준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프라밥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대학 정문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도움이 큰 희망이 됩니다. 한국과 네팔의 우정을 기념하며 그 아래에는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태극기와 네팔 국기가 서로 손을 잡듯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죠. 마치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우정을 보여주듯이.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돕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한국의 119 구조대가 네팔에 남긴 것은 단순한 장비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인류애의 증명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